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0년 이전에 국외 친환경 건축물 조사를 전 시간에 했다면 이번엔 2010년 이후에 국외 친환경 건축물 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번처럼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을 제가 클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잘했다, 뭐 못했다, 점수가 뭐 만점이지 아니다. 이거대로 제가 순서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오해 없이 그냥 쭉, 어떤 건물을 보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똑같이 있구나. 아니면, 요 건물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요소들이 쓰였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이후에, 10년 이후에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첫 번째는 시퀴스 타워라고 하는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패시브 전략, 액티브 전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건축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고 준공은 2018년 KPF에 의해서 됐고, 여기서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리드 플래티넘 가장 좋은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피스, 리테일, 그 공공 보행 공간, 스키스 타워 자체는 여기가 인도네시아가 덥잖아요. 열대기후에 맞춘 고성능의 친환경 고층 건축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하나의 매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개의 매스가 겹쳐진 중첩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삼중 공기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피 전체에 수직 그린 포켓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디에 이제 그 그린 포켓이라고 함은 어느 곳에 이제 뭐 옥상 정원처럼 곳곳에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옥상이 아니라 곳곳에 테라스에 발코니에 이제 포켓이 깔려 있다. 그리고 딥 오버항 기반의 인면 차양 구조. 딥 오버행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정확하게 영어로 써놔서 설명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면 차양 구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 빛이 많이 들어올 땐 좀 막고 안 들어올 때는 들어오게 하는 이런 형식의 자동화된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도심 바람 흐름을 고려한 벤틸레이션 폴리도르는 이제 결국에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뭐 어느 쪽만 바람이 들어오고 어느 쪽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최적으로 바람 흐름이 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어떻게 할지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액티브적으로도 이러한 네 가지 매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면적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은 더 쉐이드가 더 어, 의미 필요하다. 왜냐면 계속 햇빛이 더 세지니까 그 아래로 갈수록 적게 필요하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쓰고 적게 쓰는지를 분석을 한 거죠. 근데 분석을 할 때 고율 HVAC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디스트릭트 쿨링이 연결되기도 하고 데일라이트 센서나 라이팅 컨트롤이 적용되기도 하고 또 BMS가 또 나와서 실시간 에너지 제어를 해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썼는데 여기 이제 태양광 이제 PV라든지 리드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만족했다. 항목들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생태도 있고 뭐 공기에 대한 것도 있고 햇빛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리드를 따로 가르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왜 리드 플래티넘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플래티넘이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항목들에서 내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면 그 플래티넘 등급이나 골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공부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기술이 좀 분석적으로 잘 돼 있냐? 한번 얘기를 했더니 벌티컬 그린 발코니 이제 수직으로 뻗어 있는 곳곳에 있는 그린 발코니들이 좋았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완충층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 일사 차단이나 공기 흐름을 개선하고 이제 이걸 큰 기구가 아니라 이런 미기후 조절 기능도 수행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냉방 부하를 20에서 30%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나 이렇게 배치도에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그림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제목이 옐로우 블랙 깔끔한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이네요. 네, 제목은 나중에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제출할 때는. 음, 본인이 제목은 바꾸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마케팅 이수진도 있어요. 2050년에 냈네. 예. 우리 벌써 다 졸업하고 엄마 아빠가 돼 있을 나이에. 그래서 배경 현황 분석 비교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냈는데 디 엣지에 대해서 했네요. 디 엣지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죠. 네덜란드에 있고 PLP 아키텍처라는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영국에서는 이제 불이함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인증 제도를. 그래서 불이함 아웃스탠딩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리트는 플래티넘을 받았다. 친환경 건축계획을 보니까 지속 가능 업무 환경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갖고 건물 배치, 내부 동선, 운영 방식까지 총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 그리고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쾌적하게 우리가 느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이제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친환경 건축적으로 풀어낸 아주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 건축물뿐만 아니라 중앙에 아트리움이 있어서 이런 자연광이 확 잘 들어오고 수직적인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있는 공간이 하다 보니까 이 조직 내에서도 서로 어디서든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뭐 햇빛이 좋으면 그쪽에 앉을 수도 있고 추우면 뭐 안쪽에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예약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면적 낭비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주변 환경에서는 문화, 도로, 녹지가 관계가 있는데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열섬 효과를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미기후 개선도 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의존을 좀 낮춰가지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이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피 파사드 같은 경우도 체감과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유지보수,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러 개념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서 기반의 수요 응답형 제어를 써서 사람이 있으면 켜지고 없으면 꺼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겉에는 고성능 외피, 데스크 기반의 조명 전략을 써서 더 에너지를 좀 낮추려 했고 환기 효율 및 열 회수 장치를 했다. 그리고 태양광 통합 설계를 해서 그냥 단순히 태양광이 하나의 그냥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건물의 하나의 디자인으로서도 들어갈 수 있게 고민을 했고 지열을 좀 활용을 했죠. 그리고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1층부터 끝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 및 공법 같은 걸 보면은 저배출, 저탄소 자재를 활용해서 전 주기적으로도 이 건물 자체가 탄소를 좀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저휘발성 어, 실내 공기질을 중심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 사람들도 쾌적하게 하려고 했다. 또 모듈화 해체 용이 공법을 써서 단순히 그냥 막 계속해서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식으로 관리를 했다. 그게 이제 시공 관리 측면에서도 장 관리를 잘 했다는 거고요. 좋았다고 한 게 이제 센서 기반 수요 응답형 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3만 개 이상의 IoT
건물 센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하고 어디가 에너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에너지를 이제 줄 수 있게 이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DH에 대한 얘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물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거고 다음 건물을 보면은 이제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음,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완성이 됐는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상징한다는 거죠. 대규모 도심 속에서 식물원 겸 생태 문화공원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쪽에서 이런 마스터 플랜, 온실 건축, 그리고 환경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25에서 50m 인공 구조물을 18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나무의 생태적 기능인 광합성, 통풍, 수분 순환들을 기술적으로 모방했다. 예. 그래서 슈퍼트리는 공원의 미기후 조절 제 중심축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0여 종 이상의 열대 식물이 식재돼서 도심 속 생물 다양성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시스템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태양 광을 좀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활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장 관리라든지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플라워 돔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외피는 이중 곡면의 유리돔 형태로 돼 있어서 태양광을 최대한 가져와서 이제 온실 속에서 이런 나무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에너지 효율 시스템, 재생에너지 활용을 좀 한다든지 재료 및 공법을 이제 잘 썼다든지 수자원 관리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 절감형 인공 생태 공간 실현이나 자연광 활용으로 냉난방 부하 감소, 건조지대 식물 보존 및 교육적 가치 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포레스트도 있는데 클라우드 포레스트는 내부 중심에서 약 35m의 인공산 그리고 인공 폭포가 있어서 이 안에서의 공기 순환하고 습도를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 효율 시스템이나 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재료 및 공법 투자원 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에서 고산 열대기후까지도 이 안에서 재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생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폭포 덕분에 공기 정화하고 습도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인상적이었다고 봤던 건 슈퍼트리를 뽑았어요. 슈퍼트리 그로브를 뽑았는데 태양광 발전 그리고 수직 녹화 시스템이나 환기 및 냉각 기능을 써서 룸 내부의 열을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거. 증산작용을 통해서 주변 공기를 순환시키면 생태적 공조 시스템 일부로 작동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잘 했고요. 다음 건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건물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피어 47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이 피어 47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항만 지역을 재생사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 맥락을 좀 보존하고 그러면서도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벽돌 파사드하고 단순 피치 지붕은 좀 남기자. 그러면서도 그런 엄청 큰 피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장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 아트리움으로 치장하고 자연 환기를 유도를 하자. 그 북유럽형으로 간결한 디자인이나 무단열 외피를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건물이죠. 패시브 전략 뭐 다이어그램 그리고 고단열 벽이라든지 실내 뭐 브릿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내부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루버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썼는데 여기도 보면 자연환기, 뭐 PBS라고 하는 열 활성화 구조체를 같이 만들었고 뭐 여러 냉난방 시스템을 하는지 CO2 센서를 달아서 어, 이게 사람들이 CO2가 너무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전반적으로 70에서 80%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물과 에너지가 함께 순환되는 지열 그리고 재이용형 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벽돌 형태로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런 벽돌을 좀 이용을 해서 수리를 하고 이제 부러지거나 이제 부서진 거는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및 해체 용이하기 위해서 모듈식으로 이제 다 일정하고 균형 잡히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굴뚝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실내 공기 상하 순환을 좀 하게 만들었고 연료와 냉난방이라든지 열차 장비 완화를 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에너지를 좀 많이 줄였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잘 했어요. 보스코 베르티칼레에 대해서 조사한 거네요. 이건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상당히 큰 건물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수직 숲, 벌티컬 포레스트를 만들 수 있을지에서 고민했던 그 건물이고 리드 골드 등급을 맞았습니다. 밀라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섬 현상이 아주 심한 거고 대기질도 악화가 돼 있고 부지도 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건물 가지고 도시 생태계를 좀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벌티컬 팜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형태적으로 이제 타워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10m, 76m에서 긴 깊이에 이제 발코니가 있어 사람들이 발코니가 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이 프라이버시별로도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주경뷰를 동시에 이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00그루의 나무, 4,500여 개의 관목, 15,000여 개의 초본류를 심었는데 그것도 다양성에 따라서 차등 배치를 좀 하고 소규모 이런 생태계를 좀 복원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 시스템이나 미기후 조절 효과, 그리고 모음, 소음, 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발코니에 있는 이런 식물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식물이 있다 보니까 O2를 좀 생산하는 것도 있고 CO2를 줄여드는 것도 있고 또 물이 또 왔다 갔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관수 시스템적으로도 센싱을 통해서 필요한 거를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요. 미기후적으로도 나무가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것도 있고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온도를 좀 낮춰줘서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요. 초원 먼지도 아무래도 식재가 있다 보니까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겠죠. 그 에너지 및 이제 자원 시스템 볼까요? 우리가 이제 패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내는 것처럼 수분 급수 시스템이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식재를 다양하게 이제 분포를 배치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어디를 깊은 걸 할 것이냐 어디를 낮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이제 고려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다 합쳐진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완성된 수집의 형태로 나왔다. 성과 인증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리드, 골드 인증을 획득했고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양식 30% 정도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듯이 자연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건축의 재료로 활용해서 아주 재밌는 건축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케냐 과학기술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과학기술원은 최근에 지었네요. 사무에서 GSEED 케냐 그린 2등급을 했다고 하는데 GSEED는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케냐에 이렇게 보급을 해줬는데 그 GSEED 케냐 그린 2등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냐? 일단은 이 건물이 정말로 에너지 효율적인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해봤고 조명 에너지도 얼마 절약하는지도 보고 국내 친환경 인증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들을 수출해서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베이스 뷰 캠퍼스는 구글에서 캠퍼스죠. 구글 본사죠, 본사. 네. 구글에서 이제 BIG에서 헤드윅 스튜디오랑 같이 만든 건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11제곱미터가 아니라 뭐 11만 뭐 이렇게 되겠죠. 엄청 큰 거니까. 에너지 효율 시스템, 뭐 스마트 빌딩, 그리고 저는 외피 시스템 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천막처럼 생긴 게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솔라 그 패널입니다. 하나하나가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하면 햇빛을 받을 수 있지라고 해서 천막 형태로 최적의 형태를 해놨고 그게 이름이 보통 이제 용 비닐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드래곤 스케일 솔라 루프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걸 보면은 여기서도 드래곤 스케일 태양광 지붕이 뭐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분산 집중시켜 주더라. 그리고 이 건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땅을 이용한 열을 쓰는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 그걸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엄청 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한번 볼까요?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채광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군데군데 채광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틈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자연 환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친환경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물 수집이나 정화 시스템도 만들어 놔서 실제적으로 연간 수백만 리터의 향수 사용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건물입니다. 네. 그 다음 건물은 원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건 장루벨이 지었네요. 원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앞쪽에서 보면 아주 거대한 형태의 희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건축물과 비슷하게 수직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수직 정원으로 만들고 신재생 시스템이나 고열 LED 뭐 제어나 자연채광 극대화하고 자연환기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및 생태 디자인을 해서 다양한 이제 식물들을 심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헬리오스tat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태양광이 그런 햇빛에 따라서 좀 따라갈 수 있게 우리가 햇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질 때 자기한테 딱 비치는 그 각도에서만 효율을 낼 수 있지만 그 햇빛이 가는데 따라다니면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런 태양광 반사판을 썼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도 같이 썼고 이제 빌딩 더 스카폴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외피에서 어, 이런 식물을 심을 수 있게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구조체를 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게 그냥 어떤 창을 썼다 띡 하고 쓰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내가 이런 창이나 어떤 수직 정원 아니면 벽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어떠한 재료들과 썼는지를 표현해주면 그게 정말 멋진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런 구체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반영을 하면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및 공법 같은 경우 보면은
저탄소 콘크리트 그리고 지역 생산 자재를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내구성 강한 재활용 금속 패널을 적용했다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햇빛처럼 반짝반짝하는 거에 대한 디자인적으로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 뒤에 있네. 그래서 인상적인 거는 이제 태양광 반사판을 이제 했다. 이 원리가 뭔지 이제 적어놓은 거 보면 고층 타워 옥상에 설치된 이제 자동으로 이 거울이 이제 왔다 갔다 태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거에 따라서 반사 각도를 조절하고 그렇다면 빛이 저층부 공원이나 식생벽에도 이제 다 닿아야겠죠. 닿기 위해서 햇빛을 봐야지 이제 식물이 다 자라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도심 고층 그림자 문제도 이제 해결하게 되고, 낮 시간대 자연 채광도 확보하고, 인공 조명 사용량 절감도 아무래도 빛이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건물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 엣지는 이건 앞에 설명했던 거라서 근데 그냥 대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보스코 베르티칼레를 또 똑같이 썼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이런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앞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아이고 이거는 했던 거고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도 DH를 했네요. DH가 인기가 많네. DH 뭐 외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지열 시스템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뽑아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애플파크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애플파크는 이제 아까 구글 베이 캠퍼스처럼 애플 본사가 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애플에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노먼 포스터랑 같이 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떻게 하면 원형 우주선 같이 만들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리드 플래티넘 등급 최고 등급을 맞았고요. 일단 여기에 처음에 있을 때 마스터 플랜 짤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녹지를 공간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일섬 현상을 좀 완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어, 신경을 많이 썼고 고성능 외피 그리고 채광을 이제 사용해서 깊은 차양 구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기를 최대한 쓸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있고 패시브 전략도 있고 그 안에서의 스마트 제어를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관리나 뭐 친환경 재료 선택이나 친환경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만들었고 PV 용량, 뭐 녹지 공간 비율이나 에너지 자급 목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뭐 국내 적용은 이제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도 잘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 그 나라의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점은 뭐 배기는 어렵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아 공과대학교 조지아텍에 있는 이걸 가져왔네요. 리드 제로 에너지 등급으로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리빙 빌딩 챌린지 기준에 충족을 좀 해가지고
이런 탄소를 좀 줄이는 걸로 했고 통합적으로 엔지니어, 그 생태 설계자, 재료 전문가가 통합적인 좀 설계를 했다. 그리고 기후 적응형 공간 계획을 해서 그늘 그리고 통풍, 완충 공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건축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디자인 설계를 한번 보니까 뭐 단열, 기밀 외피, 제한 채광 및 차광, 차양, 그 자연환기 계획을 했고 실내 열 환경 균형을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액티브 시스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 캠퍼스 내 최초의 순생산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 에너지만큼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산한 에너지로 이 건물을 에너지 다 쓴다라고 하는 이 캠퍼스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이나 PV 캐노피나 시스템을 이렇게 해 놨다. 그 재료에서도 재활용, 재사용, 지역 조달, 그리고 무해, 비독성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수자원 관리 시스템 역시도 빗물을 잘 이용했다. 그 넷 파지티브 워터 이제 시스템, 수자원 역시도 모아진 것을 집수면을 통해서 필터를 거쳐서 실제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재순환될 수 있게 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다음 건물은 애플 다시 나왔는데 애플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또 이렇게 넘어갔네. 다음을 보면은 이제 블릿 센터에 대해서 미국 시애틀에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블릿 센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여기서도 리빙 빌딩 챌린지라는 친환경 인증을 풀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이 쓰였는지 한번 보게 되면 에너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넷제로 에너지를 구현을 했고요. 수자원 역시도 자급자족을 했고 이런 거 신경 써야죠. 이거 뭐예요 이게.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요렇게 하고 하면 그대로 복붙한 건데 신경 좀 쓰세요. 이거는 단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친환경 자재 및 수명 연장 전략을 이제 썼다. 그래서 친환경 재료 및 공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했다. 근데 이런 단어 모르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LBC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본인이 설명을 적어 놔야죠. 그래서 FSC 서티파이드 받은 이런 목재들을 이제 쓰기도 했고 재생에너지도 뭐 통합, 건물 통합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하거나 건물 기여도면 자리 목표를 좀 가지고 공법을 좀 썼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리센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다음은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원 엔젤 스퀘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암이라고 하는 영국의 인증 제도를 좀 따랐고 그리고 특이한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죠. 남향의 이제 아트리움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 채광을 가지고 있고 더블 스킨 파사드를 갖고 있고 또 역시나 굴뚝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음 이런 패시브적으로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게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아트리움을 좀 뚫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불뚝 효과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위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잘 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패널을 쓸 때.
그리고 시공 폐기물 이제 90% 재활용한다든지 지역 썼다. 그리고 열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조사했고요. 여기서는 에메랄드 아, 빌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 최근에 지어진 거네요.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브리암이라고 영국 그 등급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다. 왜 이런 걸 받았냐? 재료 및 구조 전략을 완전 재활용 가능성을 하려고 했고 뭐 고성능 난방 환기라고 한다든지 대지 및 기후 조건 반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목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조 그리고 외피 설계에다가 같이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좀 잘 쓸 수 있을지 하이브리드로 하려고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적용해서 CO2 배출량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설비나 신재생 에너지 통합 중앙 모니터링을 이렇게 쭉 하기도 했다. 또 뭐가 제일 좋았냐? 열 환경 시뮬레이션 기반의 이제 인면 설계를 했다는 거죠. 루셈부르크라고 하는 기후대를 좀 찾고 거기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 디테일하게 좀 외부 차양이라든지 옥상 녹지라고 한다든지 창 외피를 한다든지 설계 파라미터를 조금 관리를 했다라는 게 좋았다라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다음 건물은 원 센트럴 파크 앞에서도 좀 나왔죠. 그래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뭐 핵심은 수직 정원, 그린 파사드를 이제 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혁신적인 자연채광 시스템을 좀 했다는 거죠. 이제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그게 태양을 추적을 해서 이제 컴퓨터 제어에 따라서 하루 종일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고정 반사판으로 정밀하게 어느 쪽을 필요한지 이제 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빛을 따라간다. 라는 것들이 원센트럴 파크의 핵심적인 우리가 친환경 건축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건물도 애플파크라서 이거는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이 건물은 저 처음 보는데 주엘링 빌딩이라고 하는 12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거네요. 아주 특이한 건물을 좀 찾아왔네요. 이 위쪽이랑 다르게 아래쪽에 되게 외피 파사드가 뭔가 좀 이글이글 뭔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뭐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 시스템이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했다는 점은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친환경 재료 및 공법 쓴 거나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바깥에 왜 그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외피 이런 파사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런 파사드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하층과 고층이 좀 다른 건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찾은 게 D 엣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는 게 있네요. 이런 안에 그 아트리움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거, 지열을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리고 사용자가 스스로 불을 끄거나 켜거나 냉난방도 조절할 수 있게 앱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DH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서는 애플파크니까 또 넘어가고 애플파크가 인기가 많네. 더 크리스탈이라는 건물을 찾아왔어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크리스탈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 비대칭적인 크리스탈 형태로 태양광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그 지열 에너지도 쓰고, 고율 LED 조명도 쓰고, BMS도 하고, 태양광 PV도 달고 있다. 저탄소 콘크리트와 재활용을 많이 썼다. 이런 게 있고, 형태가 지금 사진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크리스탈 형식으로 뭔가 이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고, 이런 형태 안에서 이쪽에서는 PV를 좀 다양한 형태로 좀 깔은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열이라든지 BMS 시스템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연결돼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워터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쓸 수 없었던 오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자립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네. 다음 건물은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연채광 최적화를 삼각 형태로 해서 가져왔다는 거, 결정태 상태로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효율 시스템도 뭐 앞에서 설명을 하고, 지열 냉난방도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탄소 콘크리트도 썼다는 거, 수장 관리 시스템도 블랙워터를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테그리티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에서 버티카 포레스트를 좀 가져왔는데 한강 수직 숲 단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직 정글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봤던 그 벌티칼 포레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런 수직 녹화 그리고 생물이 여기 살 수 있게 그래서 생태가 다양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설명이 이렇게 끝나버렸네. 그리고 550 스펜서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호주에 있는 파사드 형태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 케이스인데 BIPV 외벽을 좀 써가지고 그 외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좀 생산한다든지 그리고 어센트 타워 같은 거는 밀워키에서 하이브리드 녹조 건축물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나 탄소를 이제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 버려가지고 여기서는 분리센터를 했네요. 앞에서도 이제 분리센터를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조체가 됐는지 그리고 행정중심의 건강한 실내 환경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 자급자족 시스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상적인 거에서는 아, 물 자급자족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엣지가 나와서 또 넘기고 분리센터가 또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이제 여러분들 비슷하다는 걸 알겠죠? 거의 유명하게 자료가 있다는 게. 여긴 좀 완전히 다른 게 나왔네요. LG전자 북미법인 신사옥을 좀 보니까 리드 플래티넘 등급을 확보를 했고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녹지축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건물 형태도 채광을 주로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피스 윙 형태로 좀 이제 했다라는 게 계획적으로 돼 있고
옥상에는 이러한 태양광 설치 시스템을 많이 해서 해 있고 추가 수평 루버들도 이렇게 보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접힌 나비 날개처럼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열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프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건 뭐 친환경적이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다 이제 머리 부딪히니까 이런 디자인을 좀 적용을 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그린 루프는 위쪽에 태양 토양 그리고 식물을 좀 심어 나가 놓고 우수 자료를 좀 재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새로운 건물이네요. 프리마베라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인데 2015년에 완성이 돼서 뭐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채워져 있고 이 공법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여기만의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건물을 고를 때는 왜 이 건물이 내가 골랐는지에 대한 좀 특별한 얘기들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림픽 하우스라고 하는 2019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스위스에 있네요. 이것도 이제 리드 플래티넘 그리고 스위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SNBS 플래티넘 그리고 스위스 저에너지 건물 스위스도 여러 가지 친환경 건축 인증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 시스템이나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재료나 수장 관리 시스템을 하거나 그리고 기존 자료를 쓰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효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떻게 건물이 형성이 돼 있고 계획이 돼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도면이라든지 그런 걸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0년 이후에 두 개의 건축물에서 어떻게 친환경 건축 사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어, 과제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